지난달 신규 취업자가 19,000명에 그쳤습니다. 고용 부진이 해가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승차 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곳에 대해서 서울시가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올 들어서도 고용이 계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성과가 있을지 여부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일자리 대책들을 살펴보고 그 실효성 여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5분의 1이 중독 수준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신의학과 교수로부터 스마트폰 중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상형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고용 부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예. 오늘 지난 1월에 새로 취업한 사람이 2만 명도 안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 1월 취업자 수는 2,623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9,000명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취업자 증가 수가 3천 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올해 제시한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인 15만 명에서 한참 못 미치는데요.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1월 16만 5천 명으로 반짝 커졌다가 12월 3만 4천 명에 그쳤고 지난달 더 줄어들었습니다. 제조업 등에서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비교 시점인 지난해 1월에 취업자 증가폭이 컸던 터라 기저효과까지 겹친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실업자가 100만 명을 훨씬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4천 명 늘어나면서 122만 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지난 2000년 이후 최대입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대거 유입된 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는데 1월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후폭풍이 있던 2010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어느 연령대 또 어느 업종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나요? 제조업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올해 1월 443만 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 명이 줄었습니다. 도소매 숙박음식업도 1년 2개월째 감소하고 있는데요. 연령대별로는 30대 취업자가 12만 6천 명, 40대는 16만 6천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 승차 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곳이 운행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예. 택시회사가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택시회사 22곳에 대해 60일간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 회사에 속한 택시는 모두 730대인데요. 택시 운전자가 아닌 회사에 대한 운행 정지 처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한꺼번에 운행을 정지하면 시민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2달 간격으로 나눠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이번 달은 5개사 186대가 운행이 정지되고 이어 4월과 6월, 8월까지 징계가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통계를 보면 승차 거부 신고는 2,500건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법인 택시 비율이 74%를 차지해 이번 조치가 경각심을 심어줄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징계를 받은 건가요? 이번에 징계를 받은 22곳의 실제 승차 거부 위반 차량은 총 365대인데요. 이번 조치로 소속 차량 730대 모두 2달간 운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들은 승차 거부 위반 지수가 1 이상 2 미만인 회사들인데요. 지수는 최근 2년간 위반 건수를 차량 보유 대수로 나눈 뒤 5를 곱해 산정됩니다. 위반 지수 1 이상은 운행 정지, 2 이상은 감차 명령, 그리고 3 이상이면 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법인 택시의 승차 거부 위반 지수를 분기별로 산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부산과 세종시에 국가 시범 도시인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서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기대 또 자신감을 나타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부산 덱스코에서 열린 스마트 시티 혁신 전략 보고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부산과 세종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로 성공을 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일어날 수 있다며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정부와 민간을 합쳐서 3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관건은 민간 기업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겠죠? 네, 맞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는 현재 백지 상태인 부지의 장점을 살려서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정부는 과거 공공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민간의 창의성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디어와 공모전, 공청회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일단 올해 안에 실시 설계를 마무리 짓고 올 하반기 조성 공사에 착수해서 2021년 말부터 주민 입주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기업들이 스마트시티 조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대중소기업과 스타트업 113개가 참여한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도 오늘 출범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종사자 수만 100만 명을 넘는 수산업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스마트화가 추진이 됩니다. 취재 연결하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예, 수산업 분야에서 매해 3,300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고요? 네, 정부가 오늘 중장기 수산혁신 로드맵인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 67조 원이었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오는 2030년까지 100조 원으로 늘리고 또 4만 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해 3,300개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건데요. 이를 위해 수산 유통 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또 글로벌 신시장 개척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수산업의 스마트화는 어떻게 추진이 된다는 겁니까? 네, 그동안 양식업은 대부분 소규모로 그리고 또 재래식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이렇다 보니 드리는 톤보다는 수익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자동으로 먹이를 주고 또 수온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양식의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오는 2030년 12.5%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르웨이나 일본 등 수상 강국들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친환경, 첨단 양식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역시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을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원산지를 속이는 해산물도 자주 적발돼 소비자의 불신이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위생시설을 강화한 지역 거점형 위판장을 만들고 또 생굴이나 굴비 등 수산물에 대한 이력제 역시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요즘 해외 직구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장난감, 화장품 등등등 아주 품목도 다양한데요. 그런데 안전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리콜된 제품들이 국내에서는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윤영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중에 판매된 해외 리콜 제품은 132개입니다. 1년 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안전성을 이유로 미국, 유럽 등에서 리콜된 제품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아용품이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과 화장품, 전자기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유아용품의 경우 질식 위험성이 있거나 유해 성분이 검출돼 리콜된 제품도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몰에서 해당 제품 판매는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해외 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시기 전에는 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외 제품 리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제품 판매를 중개하는 업체 등과 협업해 리콜 제품 재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정기 공채에서 상시 채용으로 직원 채용 방식을 바꿉니다. 10대 그룹 중에 처음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예, 그 현대차그룹이 이제 대졸 채용 방식을 바꾼다는 거죠? 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일반직과 연구직 대졸 신입사원과 인턴을 상시 채용 방식으로 뽑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10대 기업 중 정기 공채를 없앤 곳은 현대차그룹이 처음입니다. 방식을 바꾼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1년에 2번 일괄적으로 인재를 채용하던 전기공채로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는 융합형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습니다.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상시 채용을 통해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른 대기업들한테도 이런 방식이 좀 확대가 될까요? 네, 삼성,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연 2회 정기공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채용 과정 비용과 기업 문화 등의 영향으로 상시 채용 전환이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로 민첩한 조직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다른 기업들도 인재 채용 방식을 바꿔갈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현대차가 올해 안에 서울 삼성동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건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최근 서울시에 건축 허가를 제출하고 최종 인허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부터 거래가 정지됐었던 우리은행 주식이 1대1 비율로 우리금융지주 주식으로 전환이 돼 13일 내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됩니다. 기존 우리은행 주주들은 내일부터 우리금융 주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상장 주식 수는 모두 6억 8천만 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국가 암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을 추가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검진 대상은 만 54살에서 74살 사이 흡연자 등으로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검진 비용은 1인당 11만 원이고 이 가운데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됩니다. 수능 관련 인터넷 강의 교육업체 스카이에듀에 개인정보 210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그리고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후반부에 신규 취업자 기준이긴 합니다만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서 고용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게 아니냐 기대감이 정말 살짝 들었었는데 올 1월 수치를 보니까 그런 기대감을 좀 많이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고용동향 앞서 전에 들으신 대로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요.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올해 정부의 고용 관련, 일자리 관련 대책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이게 이 정책으로 올해 고용 상황이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질지 여부까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공대 김광식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온 1월 고용 동향 중에서 교수님이 제일 좀 주목하신 부분은 뭡니까? 고용 동향에서 이제 여러 지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아시다시피 모든 지표들이 다 좋지 않습니다. 네. 아주 그 악화된 고용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저는 특히 그 가운데서 그 실업과 관련된 지표들, 실업률, 실업자 수 이게 이제 그 지금 뭐 역대 한 10년, 20년 이렇게 최악의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외환위기 가장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보니까 실업자가 지금 실업자 예. 말씀을 교수님께서 하셔서 40대 이상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60대 같은 경우는 13만 명이 넘었으니 근 14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늘었던데 이렇게 40대 이상 우리 어떻게 우리 경제 허리라고 하는 이상에서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아주 뭐 안타까운 현상이죠. 사실 30대, 40대가 기업에서는 가장 생산성이 높은, 그러니까요. 뭐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가 높은 그런 인재입니다. 우리 경제 허리라고도 많이 하고요. 예. 숙련 인력이죠. 근데 이들이 해고될 정도면은 그만큼 기업이 고용의 부담을 느낀다. 임금비가 그렇죠. 그만큼 네. 기업으로 와서 부담스럽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60대 실업이 는 거는 뭐 우리가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60대가 많이 늘었고 또 이들이 인구가 이제 늘었다. 인구가 예. 늘었고 그다음에 이들이 어떤 경제적 지금 상황 활동을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구직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전에는 안 하던 분들이 예. 이제는 구직 활동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고령층들은 일자리 경쟁에서 처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취업자가 2만 명도 안 됐거든요. 19,000명이었으니까. 네. 작년 1월에 30만 명대가 넘어섰으니까 기저효과라고 보면 됩니까?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저효과가 전부 다는 아니고요. 그렇겠죠. 일부라고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기저효과로 이렇게 돌리면은 사실 어떤 문제의 어떤 원인을 찾을 수도 그럼요. 없고 해결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좀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한 전 두 가지로 봅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 산업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 산업 경쟁력을 상실한 그런 업종들이 있죠. 우리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던 것이 자동차, 조선, 철강, 해운 이런 분야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또 최근 들어서는 이 반도체 업종 이쪽이 업황이 부진합니다. 이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예. 수출이 부진하고 생산이 감소되고 따라서 고용도 줄어들었고 또 반도체 업종과 관련된 협력 업체들도 또 고용도 같이 동시에 줄었습니다.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뭐 예. 전자, 예. 방송, 통신 이런 데 있어서도 지금 고용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 그 산업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정부 정책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정부 정책이 고용 친화적인 그런 그 정책은 아니고 노동 친화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키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노동 친화적인 정책이라는 건 최저임금 인상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그런 뭐 거 말씀하시는 대표적으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게 또 하나 포함시킨다면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제조업 취업자가 많이 줄어드는데 그게 지금 딱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전자장비라든가 부품 이게 네. 이제 말씀하신 반도체 쪽 반도체와 다 연관된 산업 분야 수출이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업황이 조금 둔화된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근데 뭐 다 나쁜 건 아니고요. 하나 찾아보니까 청년 고용은 좀 좋아졌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억지로 찾으셨네요. 억지로 찾은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나쁘니까 그나마 괜찮은 걸 하나 굳이 찾으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됩니까? 청년층 고용이 양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남성과 여성이 조금 다릅니다. 남성은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18,000명 줄어들었고 예. 여성은 53,000명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청년 고용이 조금 늘어났는데 남자 여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업종에서 늘어나는가 하는 때는 거의 대부분이 정부 재정으로 늘어나는 그런 업종입니다. 공공일자리란 말씀이신 전부 거죠? 공공일자리입니다. 예, 그 보건, 사회, 복지, 공공행정 이런 분야에서 대부분 다 늘어났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늘어난 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선됐다, 또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뭐 애써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요소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통계청에다 좀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층 일자리가 늘어난 이유 중에 이제 보건, 복지 관련된 복지 서비스, 사회 서비스 관련된 분야. 예.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요양사라든가 어느 예. 그 요양병원의 요양사라든가 네. 어느 병원의 뭐 노무사라든가 이런 식의 직장을 정규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고용의 질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자리 아닐까요?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사실 가장 열악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런 임금 인상도 거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좀 20대, 30대가 그 일을 자기의 어떤 그 평생 직업으로 천직으로 하기에는 그렇게 쓱 만족하기 어려운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광식 교수님하고 전체적으로 이번 1월 수치를 조금 짚어봤고요. 1월에 이렇게 고용 상황이 수치상으로 좀 더 부진하다 보니까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상황이 아픈데 정부는 올해 어떤 식의 일자리 정책을 펼칠 것이냐. 사실 그동안 다 나왔던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좀 그림으로 한번 자세히 좀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일자리 대책들이 과연 올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한번 다시 김광식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야별로 좀 구분해서 소개를 좀 드려야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시기가 좀 나을 것 같아서요. 하나씩 더 쪼개보겠습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가장 심각하다고 하니까요. 청년 일자리 보면 고용장려금, 그러니까 청년을 뽑으면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고용장려금 지원을 더 늘리고요. 내일 채움 공제라고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또 일정 금액을 모으면 여기에 정부와 기업이 또 일부를 보태서 2, 3년 뒤에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 내일 채움 공제도 작년에 비해서 더 확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창업이죠.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이런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늘리고요. 여성 대책도 있는데요.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를 대거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경단녀로 하죠. 경력 단절녀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중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5, 60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중년들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경력형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좀 늘리고요. 이건 새로 생긴 겁니다, 올해. 그다음에 이런 경력형 일자리에 관련된 이런 경력자들이 필요한 그런 적합 업무와 관련돼서 이런 그 경력자들을 뽑을 경우 역시 고용장려금을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어르신,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분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61만 개를 지원합니다. 올해 작년보다 2만 개가 늘어서 61만 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40, 50대 그 취업자들, 40, 50대 실업자들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자영업자 문제죠. 자영업자들과 관련해서는 뭐 이미 사실 다 아시는 내용들이긴 한데요. 카드 수수료를 많이 내렸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를 중심으로 제로페이 제도가 좀 도입이 돼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다음에 중소나 또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을 해서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이 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이 또 올해 계속해서 추진이 됩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들이 세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군데군데 다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상당수 대책들은 사실 작년에도 계속해서 시행이 됐던 정책들이고요. 그럼에도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고용 상황은 연간 새로 취업한 사람이 10만 명에도 못 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던 게 또 사실입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계속해서 김광식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작년에 정부가 일자리 예산에 쓴 게 21조 원이 좀 넘고요. 올해도 찾아보니까 22조 9천억 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에만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굉장히 큰 돈인데 작년 같은 경우 일단 고용 상황이 좀 뒷걸음친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돈을 이렇게 쏟아 부은데도 효과가 없는 이유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1조란 예산을 만약에 정부가 쓰지 않고 뭐 특정 기업 이름을 제가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삼성이나 현대가 21조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면 아마 그거보다 훨씬 많은 9만 7천개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정부의 어떤 일자리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부가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기업들이. 맞고요. 예. 그게 또 오래가고 또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어떤 여건들을 조성해주는 어떤 환경들을 그러니까 친기업 내지 친시장, 친일자리 정책 이런 것을 피우면은 훨씬 더 성과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예. 정부의 어떤 그런 어떤 일자리 정책,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 또 다양한 어떤 그 재정에 투입하고 실제로 어떤 기업의 어떤 그 일자리를 만들려는 의욕하고는 서로 거꾸로 나가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조성해주지 못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법적, 제도적 네. 여러 가지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오히려 어떤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들은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절약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동기 유발을 많이 시켰죠. 그래서 자동화도 하고 또 뭐 형편이 되면은 해외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오늘 마침 경제활력 대책회의가 또 열렸는데요. 여기서도 뭐 제조업 활성화된 몇 가지 일자리 대책을 위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교수님께서 뭐 그 내용을 보셨을 텐데 그러면 조금 뭐 작년에 나온 대책들에 비해서 조금 더 친고용, 친일자리 정책스러운 게 있어 보이시던가요?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데 사실 그 내용들이 뭐 그렇게 새로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쭉 해왔던 내용들이고 이 내용도 조금씩 개선해왔고 하는데 그 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시장에서 일자리가 파괴되는 걸 일단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금년 지금 1월에 고용 동향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 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1월에 그 도소매업 또 음식 숙박업 또 그 서비스 관리업 예. 이 분야에서만 18만 3천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예. 금년 일자리 목표 정부 목표 15만 개인데 한 달 동안에 한 분야에서 18만 개가 사라졌던 거죠. 근데 이 18만 개 사라진 분야는 다 최저임금을 주로 받는 그런 임금들이 그런 업종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최저임금 문제 이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은 아무리 정부의 많은 일자리 정책들이 네. 효과를 내긴 굉장히 어렵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최저임금 10.9% 올랐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만약에 1, 2년 정도 보류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올해 인상분 이 부분을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일시적이지만 그러면은 기업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자리를 좀 뽑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볼 때 좋은 시그널은 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뭐 뽑지는 않더라도 일자리를 줄이는 일들은 좀 삼가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정부의 친기업 정책의 시그널이 되니까 기업으로 봐서 어떤 새로운 어떤 투자라든지 고용에 대한 예. 어떤 동기유발은 뭐 충분히 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도소매나 이쪽은 사실은 뭐 대기업들 관할 지역은 아니니까.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대기업들이 직원을 뭐 별로 안 뽑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제 그 투자 부진에서 보면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니까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유보금은 사상 최대라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요. 근데 결국은 지금 마땅히 투자를 해서 들어가기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해서 주저하는 것도 많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좀 줄여주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뭐 산업 구조적인 어떤 기업의 어떤 그 경쟁 구조적인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고용을 안 하고 버티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의 어떤 의욕이 글쎄요. 있고요. 사실 또 고용은 그 대기업보다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서 맞습니다. 일어납니다. 예. 고용의 88%, 87%가 중소기업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중소기업의 고용 의욕을 자극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어떤 제도나 규제를 좀 유연하게 좀 풀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아까 임금이라든지 예. 근로시간 뭐 이런 예.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중소기업들이 전체 고용 인원의 10명 중에 9명, 예. 뭐 100명 중에 거의 99명이라고 봐도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실제 기업 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대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건 가장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뭐 이건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정부 목표가 15만 명 아니겠습니까? 좀 만만치 않아 보여서요. 결론적으로 저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국제 경기가 지금 하강 국면에 그렇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어떤 경제 성장이 여러 나라에서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우리나라 또 산업에 있어서 어떤 그 구조적인 지속될 겁니다. 아마 지속될 거고 반도체 업종 지금 최근에 굉장히 어려워졌고 자동차 조선 업종 여전히 어려움 아직 해결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떤 그 정책들도
기업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고용할 수 있게끔 그런 동기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로 볼 때 15만 명 달성이 굉장히 어렵고 단 이제 정부가 어떻게 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하느냐 또 기업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게끔 임금에 근로조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그런 그 유인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아직 이제 초반이니까요. 뭐 충분히 뭐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시지가가 좀 올랐죠. 오늘 이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도움 말씀에서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9%, 서울이 제일 높아서 14% 정도. 작년에 땅값 오른 거, 최근에 땅값 오른 거에 비하면은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좀 평가가 되세요? 네, 이번에 전국 평균이 이제 저기 9.42% 정도 되는데요. 예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서 6%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평균으로 본다면은 3% 정도 이상의 오른 측면들이 있고요. 정부가 이번에 공시지가 부분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체 토지 필지의 50여만 필지죠. 그중에 99.6%는 별다른 오르지 않았고 사실은 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그렇게 약 한 평으로 치면 한 6,600만 원 정도 되는 이상의 고가 토지에 대해서만 사실은 한 20% 정도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 속에 조금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지금 9.6%는 별 그 충격이 없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경우에도 7.3%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오른 평균에 있어서 6%에 비하면 상당히 오른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이번에 거의 뭐 영향이 없는 미미한 수준 그리고 고가 토지라는 일부에 국한된다는 정부의 표현은 그 이해하기 나름으로 조금 좀 다른 의미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표준이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땅의 그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라가는 이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볼 수 있고 또 이의 신청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또 4월 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거는 고가 토지, 평당 6,600만 원 이상이 되는 고가 토지들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일반 토지 보유자들의 부담도 조금 작년보다는 분명히 커질 수 있다.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사실은 시장에 주는 영향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는 것이 이제 1월 달에 단독주택에 대해서 표준 단독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4월에는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토지 부분에 대한 공시지가가 사실 공개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주요 대상에서 주택이라는 주요 대상에서 좀 벗어나 있던 상가 건물들이 있는 건축물 혹은 그 고가의 토지 이쪽에 있어서의 그 어떤 표준지에 대한 가격이 올랐다는 점, 이 부분은 과세 부분에 있어 정부로서는 세수 정대를 기대할 수 있고 또 부동산 대책에서 비켜나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이런 가격 인상, 즉 그 공시 가격의 인상을 통해서 정부의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나는 뭐 부동산 정책과는 별 상관없는 그러한 어떤 재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들도 지금 방심해서는 안 되는 조금 긴장의 끈을 다시 한번 조여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대비용 또는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기 위해서 뭐 상가 한두 개 또는 오피스텔 한두 개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야 상대적으로 뭐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 뭐 2, 3억짜리 오피스텔 하나를 갖고 있다. 서울에 뭐 조심해 또는 한 5, 6억, 6, 7억짜리 이런 상가를
뭐 하나, 두 개 정도 갖고 네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고가 토지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뭐 자산으로 따지면 작지 않은 이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일반 토지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래도 네. 이 부담이 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상당수의 우리 국내 그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 그러니까요. 혹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자영업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산 보유 형태를 주택에 대해서는 너무 정부의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가 임대료 등에 의존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당장 이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이런 증가로 인해서 각종 여러 가지 뭐 우리 건강보험이라든지 예. 또는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의 자격 요건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부가 단순히 99.6%에 대해서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그 표현 하나로서 많은 국민들을 이 관심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고 실적으로 4월 달 말에 이 부분이 확정되게 되면 상당수의 분들은 특히 상가를 소유하고 있거나 아까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한번 짚어보고 챙겨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좀 부담 얘기가 계속 좀 두박선이다 해서요. 요거는 좀 저희가 세무사님하고 전화 연결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수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추연길 세무사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뭐 제일 비싼 땅으로 소개된 서울 명동의 그 모 화장품 회사 그 건물 같은 경우는 땅값이 뭐 제곱미터당 1억 8천이 넘었으니까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오르는지, 그 다음에 일반 토지,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오른다고 정부 의견 일반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세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 이걸 좀 그 세무사님께서 나눠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표준지 공시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정 시세가 미터 제곱당 2천만 원이 넘는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유세 부담도 이제 크게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수년째 우리 최고 지가를 유지하고 있는 명동 중심 상가의 표준 공시지가는 2018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 경우 보유세 부담은 2018년에 비해서 세부담 상한선인 50%까지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비해서 이제 뭐 일반 토지라고 할 수 있는 뭐 주택 부지 같은 경우에는 뭐 상계동 단독주택 부지를 예를 들면 공시지가 상승률이 6.51% 정도 상승했는데 이 경우 보유세 부담은 약 9.78% 정도 고가 토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일반 토지의 보유세 부담을 그럼 그 정도라 그러면은 정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다, 뭐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세무사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하실 때?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다 공시지가 자체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예. 소폭이지만은 세부담은 분명히 상승한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그 부담 폭이 크냐 적으냐의 문제지 토지를 보유하신 분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다 늘어난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추연길 세무사와 세부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부담이 뭐 사실은 안 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사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특히 상가나 이런 오피스텔 이런 데 세입자로 계신 분들이 그렇죠. 부담스러운 게 저 오른 인상분만큼 결국 그게 다 나한테로 오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을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당장은 이러한 부분들의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임대료에 다 전가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많이 어렵고 경기도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재의 임대료 수준보다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당장의 효과는 없겠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의 공시지가의 상승은 전체적인 건축물 혹은 상가 가치의 상승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임대료에 반영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 나중에라도. 예,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원 그쪽에 살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거나 영업을 하고 계시던 임차인 세입자로서의 가게 주인이나 이런 분들이 실적으로 증가하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까지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잠재력이 상당히 많이 내재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걱정스럽게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근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좀 시행이 새로 이제 되면서 그게서는 임대료 상한이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연간이니까 2년으로 따지면 10% 정도. 네네.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10년간 또 보장도 된다는 측면에서 글쎄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는 충분히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안정적인 어떤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게 되면은 또 예외 조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조항이 있고요. 10가지나요? 실제 거래 계약 상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건물주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뭐 재건축을 한다든지 또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압박을 많이 가할 때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보면은 어떤 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영세한 어떤 그 상가 이 상인들이 실제로 그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상승하는 임대료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법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 단정적으로 어떤 그 한다는 건 대단히 너무 아니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또 정부는 지금 전통시장 같은 데는 아주 소폭으로 올렸다. 그러니까 거의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대다수의 그게 전통시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상가에 있어서 있는 많은 어떤 그 임차인들의 세입자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잠재되어 있지만 이게 언젠가 시장 상황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가중될 수 있고 현재에도 또 영업 자체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폭의 어떤 임대료 상승이라도 상당히 큰 부담과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스마트폰을 거의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움직일 때는 특히요. 거의 잠잘 때도 뭐 주변에 거의 손만 뻗으면은 닿을 수 있는 곳에 놓고 자는 게 저도 일반적인데 참 이게 중독인지 아닌지 저도 좀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의 중독 수준으로 이렇게 좀 많이 좀 의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건강에 여러 가지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저희가 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방수영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아까 말씀했던 저 정도 수준이면은 저 같은 경우면은 중독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건 또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뭔가 현저하게 꼭 갖고 싶고 약간 집착하고 이제 이런 정도 이제 상태이실 것 같긴 한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증상들이 있으면 중독일 가능성도 뭐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뭐 정도의 차이, 뭐 상대적이다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긴 한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지 않거나 또 꺼져 있으면 불안해하고 자 이런 분들 주변에 많거든요. 사실 저도 핸드폰이 갑자기 꺼져네 이러면 좀 불안하니까 이 정도는 중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행동에 대한 중독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떤 게 중독이다라고 이제 진단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그래도 공통적으로 저희가 지금 학자들 간에 생각하는 거는 내성이나 금단 증상, 조절 능력 상실 이런 면이 있을 때 저희가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물질을 사용했을 때 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 그걸 저희가 내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사용하던 것을 갑자기 멈추거나 줄였을 때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약간 괴로워지는 증상, 그걸 저희가 금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조절 능력 상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끊거나 줄이려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하는 이런 조절 능력을 상실한 게 중독 질환의 핵심 증상이 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물질에 대한 중독이건 또 행동을 통한 중독이건 간에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번 조사 내용을 말씀하시죠, 교수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물질의 행동의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이런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직업이나 학습 기능, 대인관계 등과 같은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지장을 받을 때 저희가 정말 문제가 있는 어떤 중독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건 조금 원론적인 질문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중독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외에죠. 이제 이런 IT 기기 외에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의학적인 중독과 이번에 조사가 나온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중독과 이게 이런 어떤 기기에 의한 중독과 이거를 비슷한 어떤 뭐 방향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동안 뭐 도박 중독이라든지 인터넷 게임 중독과 그렇죠.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요. 결과들을 보면 제가 안 그럴 것 같은데 뜻밖에도 어떤 물질 중독, 뭐 알코올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중독성 다른 물질에 의해서 예. 중독이 된 경우에 어떤 뇌의 어떤 상태하고 뭐 이런 어떤 도박이라든지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중독일 때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에 의한 어떤 중독도 물질에 의한 중독과 비슷하게 뇌 이런 중독의 어떤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자의 5분의 20% 정도가 중독 위험이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요. 이거면 좀 심각한가도 봐야 되는 거죠? 제가 그 보도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그 이제 20% 중에 약 2.7%가 고위험군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중독 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제 생각에는 잠재적 위험군 정도에 이제 해당이 되시면 중독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 자신의 생활을 조금 더 관리하고 조금 조절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여기서 이제 그 판정된 2.7%는 제가 정말 조금 더 왜 이런 중독의 문제가 있는지를 찾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그게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보니까 예. 2.0%였던 2014년에 비해서 아주 뭐 소폭이지만 조금씩 지금 고위험군 실제로 문제가 더 클 분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요즘 아시는 것처럼 그 아기들 때부터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이럴 때 이제 보면 그런데요. 저도 가끔 봅니다만은 그때 핸드폰을 뺐으면 아기가 말도 못하는 아기가 핸드폰 보다가 막 울고 이러는 것들을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아이가 이제 걸어다니고 이제 클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면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외국, 미국이라든지 호주, 영국 또 여러 나라에서 권고사항들을 발표를 하고 또 최신 권고사항을 계속 이제 개정을 하는데요. 최근 미국 소아과학회 권고사항을 보면 24개월 미만의婴兒에게는 스마트폰이거나 어떤 스크린을 통한 어떤 이런 그 영상물을 보여주지 않는 게 좋겠다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취약전 아동들에게는 부모 지도하에 1시간 이내로만 양질의 콘텐츠를 잘 선별해서 주도록 지금 권고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현재 지금 양육 환경은 정말 정반대로 굉장히 일찍부터 이제 스마트폰 노출이 되고 그 사용량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주말 사용량이 굉장히 높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어떤 이제 중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극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중독의 가능성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 같은 어떤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는 사실은 선진국에 있는 뭐 그런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데요. 가뜩이나 우리는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에 이렇게 또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렇게 부모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긴 할 텐데 사실 부모도 사실 스마트폰에 중독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지 건강에 위해성이 좀 적어질까요?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의학협회하고 정신건강의학회에서 만든 소아정신과학과 같이 만든 이제 대국민 권고안이 있는데요. 그거를 참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부모님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거나 혹은 부모님이 어떤 우울 수치가 높거나 이제 그럴 때 아무래도 아이에게 더 핸드폰 이제 사용이 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부모님부터 조금 더 이 핸드폰과 스마트폰 사용을 좀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힘들 때 어떤 스마트폰을 보거나 하기보다는 좀 밖에 나가서 다른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하신다든지 혹은 뭐 수면이라든지 어떤 식사 시간에는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전반적인 어떤 정서적인 건강, 또 어떤 신체적인 여러 가지 근골격계나 안과적인 어떤 질환도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을지병원 방수영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번 냉정하게 내가 얼마나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노출되는지를 한번 스스로 일단 자기부터 먼저 시간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